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미추광이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 읽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책들로 인해서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지금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감정에 잘 부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의 회의주의나 이런 비관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서 186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뛰어난 여인인 요한나 쇼펜하우어에서 밑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즉 어머니가 뛰어났지만 오히려 함께 뛰어난 이 아들을 질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경쟁심을 느낀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그와 다투다가 그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 같은 것들은 이러한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은 결국 그녀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지 못하고 단지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정도로 이제 기억되게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 맞지 않았죠. 그래서 비관적인 이제 철학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런 어떤 삶의 환경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의 나가 있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쌓여져서 지금의 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겪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냉정하게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지 않은 관계와 또 그의 할머니와 숙부의 정신병력 역시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의 증오는 이제 모든 여성에 대한 증오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가 여성만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겔입니다. 그 유명한 헤겔이죠. 그가 헤겔에게 심지어 똥덩어리라고 말한 사건은 매우 잘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헤겔을 싫어한 이유는 단순한 면에서 보자면 자신보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 베를린 대학에 있을 때 항상 헤겔의 강의실은 꽉 차 있었는데 그의 강의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두 학생인가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이제 강의가 시작할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강의실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른 강의실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강의실이 또 헤겔의 강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헤겔에 대해서 아주 뭐 다양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기꾼, 정신괴물, 쓰레기 철학 등의 말들로 헤겔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그 어린 아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사상이 아닌 그의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재밌는 일화가 이제 자신의 개의 이름을 키우던 개의 이름을 세계정신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독일어로 지었겠죠. 근데 이 말이 이제 헤겔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개가 자신을 향해 꼬리칠 때마다 아마 쾌감을 느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쇼펜하우어의 어떤 정신 상태를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쇼펜하우어는 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또 할 수 없죠. 그냥 그 상징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적 깊이는 또 굉장히 기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사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쇼펜하우어는 이제 30살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책이죠.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고 인생은 투쟁이자 비극적인 고난의 역사다. 참 인생을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식하는,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의지가 나타난 것이죠. 의지가 표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라고 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은 의지, 이게 본질인 거죠. 쇼펜하우어에게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플라톤의 이데아, 이것을 본질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쇼펜하우어도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 이 이분법적 구조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독일어로 읽어보면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인데, 이 Vorstellung이라는 단어가 이제 표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극본, 연기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 단어가 이제 힌두교의 마야라는 글씨가 잘 마야라는 개념과 가장 부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지라는 것은 브라흐마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야는 환영, 환상 등을 의미하는 힌두교의 단어인데 이것은 세계의 본질을 흐르게 만들죠. 즉 마야, 뭐냐? 표상이라는 것. 이 표상이라는 것이 세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이 본질인 브라흐마, 즉 의지라는 것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인 의지를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드러난 표상이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세계의 많은 것들을 지각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인식되어지는 것은 표상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결국 의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이제 의지가 본질이고 표상은 그것을 가리는 환영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환경이 이런 것이 참 많은 삶이, 왜냐면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지만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상으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명제로 책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인상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칸트에 비유하자면은 물 자체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는 알 수 없고 오직 그것이 드러난 현상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치아나 식도, 장애, 운동은 이 배고픔이 객체화된 것이고, 자, 결국 이 의지라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떤 형태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식기는 어떤 성욕, 이 성적인 욕구가 객체화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쇼펜하우어의 비관론은 바로 이러한 이 사상적 기반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고통과 흉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세계가 곧 의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에 고통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신만 돌아보아도 실제적인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죠. 욕망은 하나가 채워지면 둘이 생겨나는 놀라운 아주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하나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원하죠. 그리고 돈을 벌어도 이만큼만 벌면은 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돼서 원래는 이만큼이면 만족하는 삶이 됐어야 했는데 더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삶, 불행한 삶으로 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의지는 곧 투쟁이고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욕망의 운동으로부터 우리는 이 본질적인 욕망의 운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술 감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는 것. 우리가 가끔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음악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둘째는 이론과 행동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와 표상 사이에는 이제 이념이라는 중재자가 있는데 이 이념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로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술을 통해 인간은 개체의 물질적 이익을 잠시 망각하고 즉 표상으로 드러난 그 욕망을 잠시 망각하고 영혼을 진리와 무의지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즉 의지를 무의지의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욕망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욕망을 어떤 무욕망의 상태로 잠시 놓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술 중에 가장 순수한 것을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악은 의지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이제 일시적인 진통제와 같죠. 우리가 진통제를 맞으면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통증이 오듯이 완전히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론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론적으로 의지를 부정해야 한다.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의지는 욕망을 부르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의지의 욕망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기도 하는 거죠. 이성 중심의 철학의 흐름에서 쇼펜하우의 의지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의 이론은 주목을 받게 되죠. 이성 뒤에 숨겨져 있던 본능과 욕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의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과 어떤 전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쇼펜하우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보다 그 이전에 인간에게는 그 본능과 욕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많은 사람들을 회의주의 또는 비관적 삶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살을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통해서 죽음을 찾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는 삶에 대한 꽤 큰 집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사상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건강도 많이 신경 쓰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상을 내놓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정신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때 그것을 그리고 표출해 낼 수 있을 때 올바른 또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욕망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병의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그 이상적인 그 나의 모습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이 계속 충돌하다 보면
이 자아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되죠. 자, 쇼펜하우어의 의지로는 인간의 본능, 욕망을 철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들레주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뮬라크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전복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데아가 중요하고 감각적인 것이 플라톤에게서는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여기에 감각적인 것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데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죠. 그리고 얘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뒤바꿔 버립니다.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인간의 가치와 욕망을 가장 그 최전선으로 이렇게 데리고 옴으로써 좀 더 그 인간의 솔직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죠. 비록 그의 행동은 매우 유아적이었지만 그의 능동적인 몸부림은 그러한 욕망을 극복하려는 그의 실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